지우는 낡은 창문 너머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봤다. 축 늘어진 정잇줄 위로 참새 몇 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저귀고 있었다. 그 소리마저 지훈에게는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 시립희망보육원은 그에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덧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의 존재가 희미하게 전멸하는 어두운 그림자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늘 혼자였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탓에 또래 아이들은 물론 보육원 선생님들조차 그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종종 오해를 불렀고 그 오해는 다시 그를 외딴 섬으로 고립시켰다. 오늘은 그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보육원 마당에는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졸업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북적였다. 지우는 그들 속에 섞이지 못한 채 운동장 한편에 서 있는 키 큰 플라타노스 나무 아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졸업장이 쥐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졸업장이 그를 세상의 어떤 곳으로 데려다 줄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고립된 공간으로 내던질지 알 수 없었다. 야, 박지훈, 너 여기 있었냐? 등 뒤에서 익숙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 학교의 일진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였다. 번쩍이는 귀걸이와 염색한 머리칼, 삐딱하게 걸친 교복은 그가 얼마나 문제아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처럼 그의 똘마니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들은 지훈에게 있어 지옥 같은 학창시절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지훈이 고아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폭력을 휘둘렀다. 오늘이 너 졸업식인데 왜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있냐? 부모님이라도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 민준의 비아냥거림에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익숙한 비난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더 날카롭게 박혔다. 지훈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손에 쥔 졸업장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너희 같은 고아들은 말이야. 졸업식에도 아무도 안 온다니까. 부모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축하해줄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비참할까. 민준의 말에 그의 친구들이 킬킬거렸다. 지훈은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잿빛이었다. 야, 박지훈, 너 진짜 불쌍하다. 졸업식까지 혼자라니. 혹시 누가 너 보러 올 줄 알았냐? 민준의 조롱은 멈출 줄 몰랐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끈질긴 저항심이 꿈틀거렸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지켜내고 싶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너희가 뭘 안다고 짓거려. 지훈의 나직한 목소리에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뭐? 고아가 어디서 개겨?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졸업식 날이라고 봐줄 줄 알았냐? 민주는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은 몸을 굳혔다. 예상되는 폭력에 대비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늘 그랬듯이 그는 혼자였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어딘가에 그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를 찾아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 그것은 어릴 적 보육원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 속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지우는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빌었다. 제발 누가 나를 찾아와 주어.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했다. 그의 13살 생일, 14살 생일, 그리고 15살 생일에도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졸업식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기대하지 마. 그럼 실망할 일도 없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모를 기적을 갈망하는 그의 본능이었다. 민주는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야, 오늘 졸업식이라고 내가 특별히 봐주는 건데 계속 까불면 너 졸업장 찢어버린다. 민준의 소나귀에 멱살이 잡히자 지훈은 숨쉬기가 어려웠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의 학생들은 그들을 흘끗 보더니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마치 그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검은 점이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학교 운동장 위로 다가왔다. 그것은 헬기였다. 그것도 군용 헬기였다. 민주는 지훈의 멱살을 놓쳤다. 그의 얼굴은 당황으로 물들었다. 헬기는 굉음을 내뿜으며 운동장 중앙으로 천천히 하강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엄청난 바람에 운동장 위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를 바라봤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알 수 없는 예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헬기는 마침내 운동장에 착륙했다. 거대한 엔진 소리가 멈추자 헬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대령 계급장이었다. 그의 풍채는 위엄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주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정확히 지훈이 서 있는 곳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군용 조끼를 입은 거대한 shepherd 한 마리가 묵묵히 서 있었다. shepherd는 지훈을 향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헬기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던 고아 소년의 졸업식 날 군용 헬기가 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령은 지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의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만 향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랐다. 이 남자,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졸업식 날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헬기가 착륙한 운동장은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강풍은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을 집어삼켰고 먼지가 시야를 가렸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헬기에서 내려 자신에게 걸어오는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군복을 입은 남자는 거침없는 걸음으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그가 고위 장성임을 알렸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셰퍼드 한 마리가 묵묵히 따라왔다. 셰퍼드는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킁킁거렸다.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헬기 착륙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그들의 비웃음은 사라졌고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감히 자신들이 괴롭히던 고아 소년의 졸업식에 군용 헬기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학교 교장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 모두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술렁거렸다. 마침내 남자는 지훈의 앞에 섰다. 그의 키는 컸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다. 남자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지훈, 네가 맞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친근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가? 남자는 지훈의 곁에 선 셰퍼드의 목줄을 놓아주었다. 셰퍼드는 즉시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핥았다. 셰퍼드의 따뜻한 혀가 지훈의 손에 닿자 지훈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 아이는 코아다. 네가 아주 어릴 적부터 너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야. 남자가 말했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강민준 일당에게 잠시 머물렀다. 민준은 남자의 강렬한 눈빛에 움츠러들었다. 남자는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는 이재혁 대령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너의 보호자다. 이재혁 대령의 말에 운동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교장은 황급히 달려와 이 대령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학교에 오신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재혁 대령은 교장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 아이, 박지훈은 내 아들의 졸업식에 온 것이다. 그의 말에 모든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민준과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자신들이 매일 괴롭히던 고아가 군 최고의 장성의 아들이라니.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재혁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이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아들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하다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재혁 대령의 폭탄 선언에 운동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된 영웅이라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그는 늘 자신이 버려진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너의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셨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너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다. 이재혁 대령은 짧게 회상에 잠기는 듯했다. 너의 아버지는 뛰어난 특수요원이셨다. 그는 항상 정의를 위해 싸웠고 국가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지.
너의 어머니 또한 그에 못지않은 용감한 분이셨어. 그분들은 비밀 조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셨다. 그 조직은 국가의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테러를 조장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 너의 부모님은 그들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지켜달라고 내게 부탁하셨다. 지훈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의 삶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비참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의 아들이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발 아래 땅이 꺼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짓을 해왔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들은 지훈에게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너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아 국가와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슬픔,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재혁 대령은 기자들과 교장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 지훈의 손을 이끌었다. 코아는 그들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들은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고개를 떨군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잔인함이 이토록 처참하게 응징당하는 순간이었다. 헬기 문이 다시 열리고 지훈은 이재혁 대령과 함께 헬기 안으로 들어섰다. 코아는 그의 발치에 얌전히 앉았다. 헬기 문이 닫히자 엔진 소리가 다시 운동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헬기는 천천히 이륙하여 하늘로 솟아올랐다. 지훈은 헬기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학교 운동장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듯했다. 헬기는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멀리 날아갔다.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아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국가의 비밀과 연결된 영웅의 아들이자 미래를 짊어질 존재였다. 그의 앞에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재혁 대령과 코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정신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헬기는 굉음을 내며 빠르게 상공으로 솟아올랐다. 지훈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운동장과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넋을 잃은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헬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시선은 지훈이 사라진 자리에 머물렀다. 그 순간 지훈은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의 과거가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이었다. 헬기 안은 조용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코아는 그의 발치에 얌전히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놀랐을 거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웠을 테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다. 저의 부모님이 정말 국가를 위한 영웅이셨나요? 저는 제가 버려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재혁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다.
너의 부모님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다. 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다. 그분들은 죽는 순간까지 너를 걱정하셨고 내게 너를 부탁했다. 나는 그분들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이제껏 너를 지켜봤고 오늘 비로소 너를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재혁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너의 부모님은 최고의 비밀 요원이셨다. 그들은 그림자 조직이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셨지. 그림자 조직은 국가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고 고위 관료들을 매수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악랄한 집단이었다. 너의 부모님은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각되어 제거당하셨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사실은 조직의 철저한 은폐 공작이었다. 지우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다. 그의 부모님이 단순히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세상 자체를 뒤흔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저는 그동안 왜 보육원에서 살아야 했나요? 그 조직이 저를 찾을 수도 있었나요? 그렇다. 너의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 너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보육원에 맡긴 것은 너를 그 조직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너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을 테니까. 나는 너의 부모님과의 약속대로 너를 멀리서 지켜봤다. 너에게 접근할 수도 있었지만 너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이재혁 대령의 말을 들으며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받는 존재였고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였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영웅들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다. 너는 이제 나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지원할 것이다. 헬기는 곧이어 거대한 지하벙커 같은 곳에 착륙했다. 헬기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군사 기밀 구역인 듯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을 따라 헬기에서 내렸다. 쿠아는 그의 옆에서 든든하게 걸음을 맞췄다. 그곳은 첨단 시설을 갖춘 비밀 훈련장이었다. 지훈은 깨끗하고 넓은 방을 배정받았다. 침대 위에는 새 군복과 전투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한쪽 벽에는 그의 부모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은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솟아올랐다. 다음 날부터 지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이재혁 대령의 지도 아래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체력 훈련, 사격 훈련, 전술 훈련, 그리고 외국어 학습까지. 모든 훈련은 그의 정신력과 체력을 한계까지 시험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보육원에서 늘 약하고 무시당했던 그였기에 이런 혹독한 훈련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다짐, 그리고 그들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구아는 그의 훈련 파트너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구아는 놀라운 지능과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훈련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아는 본능적으로 지훈을 보호했다. 구아는 지훈이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키며 위로해 주었고
지우는 코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우는 코아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다. 마치 코아가 그의 부모님과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지우는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의 정신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뛰어난 집중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복잡한 전술 훈련에서 빛을 발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잠재력에 감탄했다. 너의 부모님을 꼭 닮았구나. 특히 너의 집중력과 판단력은 특수요원으로서 최고의 자질이다. 어느 날 이재혁 대령은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 벽에는 수많은 작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이재혁 대령과 지훈의 부모님, 그리고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함께 서 있었다. 이 사람은 너의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믿었던 동료였다. 이재혁 대령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 조직의 스파이였다. 너의 부모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지. 그의 이름은 박진우다. 지훈은 사진 속 박진우의 얼굴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복수심은 이해하지만 복수심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박진우는 지금도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너의 부모님이 확보했던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증거는 너의 부모님이 죽기 직전 숨겨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그 증거가 있다면 박진우와 그림자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국가의 안보를 수호해야 했다. 그의 어린 시절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슬픔은 이제 강렬한 사명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박진우를 반드시 찾아내 처단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코아가 함께할 것이었다. 코아는 그의 의지를 이해하는 듯 지훈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비밀훈련 기지에서의 시간은 지훈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몸은 강철처럼 단련되었고 그의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뛰어난 사격술과 전술 능력을 습득했으며 여러 외국어에도 능통해졌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잠재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코아와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져 둘은 말없이도 서로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코아는 지훈의 그림자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어느 날 이재혁 대령은 지훈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이제 너의 실력을 시험할 때가 왔다. 그리고 너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추적했던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그 단서는 바로 그림자 조직의 주요 자금원이자 핵심 인물인 강성철에 대한 정보였다. 강성철은 겉으로는 유명한 자선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마약 유통을 통해 그림자 조직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지훈의 부모님은 강성철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를 추적하던 중이었다. 지훈과 코아는 강성철의 봉어지로 알려진 동남아시아의 한 비밀 섬으로 향했다. 섬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휴양지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한 경비병들로 삼엄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지훈은 잠입 훈련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경비망을 뚫고
강성철의 저택에 침투했다. 코아는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견들을 따돌리고 지훈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알려주었다. 저택 안은 호화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은 강성철의 서재에 침투하여 그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님이 남긴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때 서재 문이 갑자기 열리고 강성철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바싹 따라붙었다. 누구냐? 강성철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코아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강성철의 존재를 알렸다. 강성철은 서재 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수색을 명령했다. 지훈은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지켜봤다. 경호원들이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그때 코아가 지훈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코아는 강성철의 책상 밑에 있는 비밀 서랍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코아의 지능에 놀라며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재빨리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USB를 움켜쥐고 다시 몸을 숨겼다. 강성철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경호원들을 이끌고 서재를 나갔다. 지훈은 간신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USB를 품에 넣고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택 주변에 잠복해 있던 그림자 조직의 요원들이 그의 퇴로를 막아섰다. 지훈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는 훈련으로 다져진 실력을 믿었다. 그는 코아와 함께 요원들과 맞섰다. 그의 몸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코아는 그의 옆에서 맹렬하게 싸웠다. 요원들이 백구를 공격하려 하면 코아는 귀신같이 피하고는 그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 둘의 호흡은 완벽했다. 하지만 요원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지훈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울렸다. 그림자 조직 요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재혁 대령이 이끄는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났다. 이재혁 대령은 요원들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 그는 노련한 전사답게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특수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림자 조직 요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을 보자마자 안도감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재혁 대령은 요원들을 모두 제압한 후 지훈에게 다가왔다. 괜찮으냐? 네, 대령님. 이걸 찾았습니다. 지훈은 품속에서 USB를 꺼냈다. 이재혁 대령은 USB를 받아들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다, 지훈아. 이제 이것을 분석하면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사히 비밀기지로 돌아왔다. 이재혁 대령은 즉시 USB 분석에 들어갔다. USB 안에는 강성철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함께 그림자 조직의 주요 인물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박진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우는 그림자 조직의 핵심 브레인이자 강성철의 뒤를 봐주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지만 지훈의 부모님이 남긴 단서를 통해 결국 그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었다. 박진우, 드디어 그의 정체가 드러났군. 이재혁 대령의 얼굴에 비장한 표정이 스쳤다. 지훈은 USB 속 자료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그의 어린 시절을 비극으로 만든 장본인,
지우는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박진우를 반드시 찾아내 처단하리라 다짐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그를 진정시켰다. 복수심은 너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냉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진우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잔혹한 자다. 대령은 박진우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박진우는 원래 지훈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촉망받는 특수요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타고난 야망과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그림자 조직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는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기고 동료들을 배신하여 조직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는 특히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데 능했다. 지훈의 부모님은 박진우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지훈은 박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진 속 젊은 박진우의 얼굴에는 순진하고 선량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추악한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지훈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박진우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에게 그림자 조직의 또 다른 약점을 파고들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 조직이 국가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이용했던 비밀 거래 장소였다. 그곳은 과거 지훈의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추적했던 곳이기도 했다. 그곳에 가면 박진우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재혁 대령은 말했다. 지훈은 훈련을 더욱 혹독하게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려 노력했다. 분노는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박진우를 향한 복수심을 정의를 위한 사명감으로 승화시키려 애썼다. 코아는 늘 그의 곁을 지켰다. 코아는 지훈의 감정을 읽는 듯 지훈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의 옆에 기대어 위로를 해주었다. 지훈은 코아가 단순히 훈련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자 동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후 그들은 비밀 거래 장소로 향하는 임무를 준비했다. 그곳은 버려진 지하 벙커였다. 음침하고 어두운 벙커는 50년 전 지훈의 부모님을 덮쳤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할 특수요원이었다. 버려진 지하 벙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는 곰팡이와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 그리고 몇 명의 정예 특수부대원과 함께 벙커 입구에 도착했다. 코아는 지훈의 발치에 바싹붙어 킁킁거리며 주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곳은 50년 전 너의 부모님이 그림자 조직의 핵심 거래 현장을 추적했던 곳이다. 이재혁 대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역력했다. 박진우는 이곳을 아직도 중요한 비밀 장소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모든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지훈은 손전등을 켜고 벙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벽에는 거미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낡은 잔해들이 널려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벙커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알 수 없는 철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코아는 선두에서 움직이며 미세한 소리나 냄새를 감지할 때마다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었다.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분명히 누군가 안에 있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돌진할 수 없었다. 그때 코아가 문 아래 틈새로 코를 집어넣고는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다. 그리고는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뒤쪽으로 당겼다. 무슨 일이지, 코아? 지훈이 코아에게 물었다. 코아는 지훈을 끌고 문 옆에 낡은 환기구 쪽으로 이끌었다. 환기구 안에서는 희미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코아는 그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재혁 대령은 환기구를 살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건 최루탄 냄새인데 누가 이미 이곳에 침투했던 건가? 그때 문 안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탕! 그들은 즉시 몸을 숨겼다. 문 안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벙커 내부의 큰 홀에서는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고 그들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랐고 그의 기술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문득 한 남자의 실루엣이 자신의 아버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움직임, 자세, 그리고 싸우는 방식까지. 그 남자는 마치 아버지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이재혁 대령은 옆에서 숨을 들이켰다. 저 차는 강신우다. 그림자 조직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박진우의 오른팔 격인 존재지. 그의 전문 분야는 암살이다. 아마도 박진우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일 게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강신우라는 자는 왜 이곳에 와서 그림자 조직 요원들과 싸우고 있는가? 그는 그림자 조직의 일원이 아닌가? 안에서 총성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신우가 직접 공격당하는 소리였다.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재혁 대령은 특수부대원들에게 진입을 명령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보다 먼저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섰다. 홀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강신우는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고 그를 향해 박진우의 부하들이 달려들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강신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부하들을 제압하며 강신우를 보호했다. 이재혁 대령과 특수부대원들이 뒤이어 진입하여 나머지 부하들을 소탕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강신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코아가 그 수첩을 발견하고는 지훈에게 가져왔다. 수첩을 펼치자 그 안에는 낡고 희미한 글씨로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은 나의 유일한 아들 강호철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지훈은 강신우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평온함과 함께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박재현 검사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훈이 물었다. 강신우는 피를 토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너의 부모님을 죽인 그자와 함께 일했던 강신우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넘기지 않았다. 이 수첩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나의 아들을 찾아줘. 강신우는 간신히 말을 마친 후 의식을 잃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강신우는 그림자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또 다른 증거를 넘겨주는 것일까? 이재혁 대령은 강신우의 상태를 확인했다. 총상이 심각하다. 일단 후송해야 한다. 특수부대원들이 강신우를 들것에 싣고
벙커 밖으로 향했다. 지우는 수첩을 품에 안고 벙커 안쪽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그때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지우는 코알을 따라 진동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낡은 철문 하나가 바닥에 박혀 있었다. 철문 위에는 거대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코아가 자물쇠를 긁기 시작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에게 다가와 철문을 살폈다. 이곳은 예전에 존재조차 몰랐던 곳이다. 아마 박진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둔 곳일 게다. 지훈은 강신우의 수첩을 다시 확인했다. 수첩 속 기호와 숫자들이 자물쇠의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수첩 속 기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특정 시간과 날짜를 의미하는 암호였다. 지훈은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발휘하여 암호를 해독했다. 그리고 해독된 숫자를 자물쇠에 입력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철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그곳은 지하 깊숙이 파인 작은 밀실이었다. 밀실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낡은 오르골, 그리고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지훈의 부모님과 박진우, 그리고 강신우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우리 넷의 우정 영원히라고 쓰여 있었다. 지훈은 충격으로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사진은 그들의 과거를 보여주는 듯했다. 박진우와 강신우는 한때 지훈의 부모님과 친구였던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변했단 말인가. 오르골은 낡고 부식되어 있었지만 태엽을 감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멜로디는 지훈이 어릴 적 보육원에서 들었던 자장가와 같았다. 지훈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 지훈은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테이프에서는 박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이재혁 대령, 그리고 박재현, 당신들은 나를 배신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권력과 명예를 가로막았다. 나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당신들이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특히 박재현의 아들, 그 아이는 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 아이를 없애야만 나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녹음된 목소리는 끔찍한 진실을 폭로했다. 박진우는 이재혁 대령과 지훈의 아버지 박재현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위해 그들을 배신하고 그림자 조직과 손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지훈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지훈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완전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함이었다. 강신우는 박진우의 명령을 따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박진우를 감시하고 그의 악행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부모님과 강신우가 함께 계획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 그들은 박진우의 배신을 예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죄를 밝힐 증거들을 남기려 했던 것이다. 지훈은 분노와 함께 슬픔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던 것이다. 그리고 강신우 역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왔던 것이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상자 속 유품들을 품에 안았다. 코아는 그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의 얼굴을 핥았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군. 강신우는 박진우를 믿지 못하고
그를 감시해왔던 것이다. 그의 아들 강호철에게 진실을 전하려 했던 것도 그래서일 테지. 박진우는 모든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너의 부모님과 강신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지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없었다. 그의 눈은 뜨거운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는 박진우를 반드시 잡아야만 했다. 부모님과 강신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하 벙커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박진우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지훈의 부모님과 강신우의 희생으로 얻어낸 증거들은 그림자 조직의 거대한 음모와 박진우의 잔혹한 배신을 낱낱이 파헤쳤다. 녹음 테이프 속 박진우의 목소리는 그가 이재혁 대령과 지훈의 아버지에게 품었던 해묵은 원한과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벌어진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재혁 대령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예상대로였다. 그림자 조직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고 고위 관료들 사이에도 그들의 영향력이 미쳐 있었다. 보고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이재혁 대령과 지훈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다. 박진우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군. 이재혁 대령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해야 한다. 대중의 힘을 빌려 그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강신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코아는 지훈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핥았다. 코아의 눈빛은 마치 지훈의 의지를 응원하는 듯했다. 그들은 강인호 기자에게 연락했다. 강인호 기자는 50년 전 박재현 검사의 사건에 대한 취재를 진행하며 이미 그림자 조직의 존재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지훈과 이재혁 대령이 내민 결정적인 증거들을 본 강인호 기자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기자로서의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올랐다.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들 대형 스캔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따를 겁니다. 박진우는 언론과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연다면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강인호 기자의 우려대로 기자회견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기자회견장을 섭외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고 언론사들은 알 수 없는 압력 때문에 취재를 망설였다. 익명의 협박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고 지훈은 물론 강인호 기자와 이재혁 대령의 신변에도 위협이 가해졌다. 이렇게 계속 위협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당할 겁니다. 박진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자입니다. 이재혁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기려 했을 테니까. 지훈은 며칠 밤낮으로 박진우의 과거와 현재 행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파고들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강신우의 기록을 다시 읽고 이재혁 대령이 가지고 있던 박진우의 과거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진우의 숨겨진 약점 하나를 발견했다. 박진우에게는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의 희귀병을 앓는 여동생이 있었다. 박진우는 여동생을 지극히 아꼈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물이었다. 그는 여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림자 조직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여동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이 이재혁 대령에게 말했다. 그는 권력과 돈에는 집착하지만 유일하게 아끼는 존재가 여동생입니다. 이것이 그의 약점입니다. 이재혁 대령의 눈빛이 빛났다. 잘 찾아냈다, 지훈아.
이제 우리는 박진우를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그들은 박진우의 여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아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일 이 정보를 박진우에게 흘리기로 계획했다. 기자회견은 전국의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는 가운데 진행될 것이고, 박진우는 여동생의 존재와 그녀의 병이 대중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든 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강인호 기자가 먼저 연단에 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50년 전 박재현 검사가 겪었던 억울한 누명과 살인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50년 전 박재현 검사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림자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강인호 기자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박재현 검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진우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강인호 기자는 지훈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지훈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연단에 섰다. 그의 눈은 기자회견장 저편, VIP 좌석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박진우를 향했다. 박진우는 가면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저는 박재현 검사의 아들, 박지훈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내 단호하고 분명해졌다. 저는 오늘 50년간 감춰져 온 저희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강신우 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와 강신우가 남긴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태식 비서의 수첩에 기록된 내용과 박진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다. 녹음된 음성에는 박진우가 지훈의 부모님을 살해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진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미소는 사라졌고 눈빛은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모두 조작된 증거입니다. 저자는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의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강인호 기자와 취재팀, 그리고 이재혁 대령이 이끄는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막아섰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박진우 씨. 강인호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당신은 살인자이자 배신자입니다. 지훈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박진우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박진우 씨, 당신에게는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박은하 씨. 그녀는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희귀 혈액암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림자 조직의 자금을 빼돌려 그녀의 치료비를 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언론에 공개된다면 당신의 여동생은 어떻게 될까요?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여동생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는 더 이상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렸다. 기자들은 박진우의 반응에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질문이 빗발쳤다. 박진우 씨, 당신에게 정말 여동생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림자 조직의 자금을 빼돌려 치료비를 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의 여동생이 인질이 된 것입니까? 그때 코아가 갑자기 연단 아래에 앉아있는 박진우의 그림자 조직 부하 중 한 명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코아는 그 남자의 특정 주머니를 응시하고 있었다.
코아의 행동에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재혁 대령은 즉시 특수부대원들에게 그 남자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남자는 저항하려 했지만 재빨리 제압당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작은 통신장치가 발견되었다. 그 통신장치에는 박진우가 기자회견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직의 보스에게 보고하고 다음 지시를 받고 있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다. 박진우가 자신의 여동생과 조직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모든 증거와 지훈의 폭로에 박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이 흘러나왔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진우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50년간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고 그림자 조직의 만행이 백일에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은 분노하며 박진우 일당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훈은 연단에서 내려와 코아를 안아주었다. 코아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부모님의 억울함이 풀리고 강신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해냈구나, 지훈아. 너의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그날 저녁, 지훈은 할머니 혜림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이미 TV를 통해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듯했다. 지훈이 병실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흐릿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훈아, 우리 재현이 이제 억울함이 풀렸지. 내가 다 봤다. 네가 해냈구나.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한과 고통이 해소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긴 할머니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온전치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준 듯했다. 박진우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그림자 조직의 비리와 범죄를 전면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연일 특종 보도를 쏟아냈고 50년 전 박재현 검사의 사건은 세기의 미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재조명되었다. 박진우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지훈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강인호 기자, 이재혁 대령, 그리고 용기를 낸 마을 주민들의 증언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과거 그림자 조직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고위 인사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정의의 심판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속 시원했다. 몇 달 후 박진우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림자 조직은 철저히 와해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뿌리 뽑혔다. 지훈은 재판이 끝난 후 깊은 안도감에 휩싸였다. 할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부모님의 원한이 풀렸다. 그의 가족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지훈은 할머니 혜림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얼굴에는 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지훈은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으셨고 박진우도 벌을 받았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훈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재현이, 착하고 정의로운 내 재현이, 다행이다.
지훈아, 네가 해냈구나. 고맙다. 할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오랫동안 묵혀왔던 응어리가 풀리는 카타르시스였다. 지훈은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의 오랜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의 제안으로 군 특수부대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국가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특수요원이 되었다. 그의 옆에는 늘 코아가 함께했다. 코아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코아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임무에서 그의 곁을 지켰다. 코아는 이제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지훈에게는 잃어버린 부모님의 따뜻한 흔적이자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지훈은 이재혁 대령과 함께 박진우의 여동생 박은하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았다. 박은하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강신우가 남긴 수첩과 그의 유언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전달했다. 박은하는 흐릿한 눈으로 수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빠가 저지른 죄와 그 죄를 밝히려다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지훈은 박진우의 여동생에게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오빠의 탐욕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지훈은 박진우의 여동생에게 강신우의 마지막 유언을 전했다. 강신우는 죽기 직전 자신의 아들 강호철에게 모든 진실을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었다. 이재혁 대령의 도움으로 강호철을 찾을 수 있었다. 강호철은 강신우가 몰래 키웠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지훈은 강호철에게 그의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와 유언을 전했다. 강호철은 처음에는 충격에 빠졌지만 이내 아버지의 숨겨진 희생을 이해하고 지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비겁한 배신자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졸업했던 중학교 운동장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잿빛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밝고 투명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강민준과 그의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은 이미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것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복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그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다. 지훈은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세상에는 늘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육원 아이들은 지훈을 보며 꿈을 키웠다. 그들 역시 언젠가 지훈처럼 용감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강인호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로운 기자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그는 끊임없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헌신했다. 서연은 찻집을 계속 운영하며 지훈과 이재혁 대령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때로는 지훈의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재혁 대령은 지훈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봤다. 그는 지훈이 잃어버렸던 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대신해 주었다. 지훈은 이재혁 대령에게서
아버지 같은 든든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지우는 어느 맑은 날 그의 부모님과 강신우 그리고 50년 전 희생된 모든 영웅들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를 찾았다. 기념비 앞에는 활짝 핀 꽃들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코아와 함께 기념비 앞에 서서 묵념했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결국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5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은 세상의 빛을 보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던 영혼들은 치유되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쿠아는 그의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정의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